어느 날 제이드는 그녀의 새아버지 컴퓨터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는데요. 이 어딘가 모르게 화면 속 가슴은 친숙한 모습입니다. 바로 제이드 본인의 벌거벗은 모습이었는데요. 그 순간 제이드의 손은 떨리고 피는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드는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안녕하세요. 전지적 시점 전지영입니다. 오늘 다뤄볼 사건은 제이드 쟁스에 관한 사건인데요. 이 제이드는 캘리포니아의 39살 유능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대표입니다. 제이 쟁스 디자인, 제이드가 2018년에 설립한 디자인 회사입니다. 차린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매출이 상당했다고 해요. 한화로 약 195억 원 이상의 개인 재산도 있었고요.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요. 제이드는 실제로 디자인하는 일에 대해서도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결혼도 미룰 만큼 워커홀릭이었다고 해요. 제이드는 1983년 10월 14일 샌디에고에서 엄마 제니와 아빠 스티브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스티브가 건설회사 대표여서 제이드가 어려서부터 실내 디자인에 흥미를 느끼게 해줬다고 합니다. 제이드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제이드가 10살이 됐을 때 제니와 스티브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제이드는 제니와 함께 살면서도 스티브랑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밥도 먹고 또 놀기도 했어요. 그런데 엄마 제니가 이혼한 지 1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데리고 온 남자가 바로 토마스 메리맨이라는 사람입니다. 편의상 그냥 탐이라고 부를게요. 당시 제이드가 11살이었는데요. 제이드는 엄마가 데려온 탐을 아빠라고 부르고 굉장히 잘 따랐다고 해요. 이 탐이랑 제니가 결혼하면서 캐시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지만요. 탐은 캐시랑 제이드를 차별 없이 사랑해줬어요. 캐시랑 제이드도 서로 생태학적 아빠가 다르긴 했지만 다른 집의 친형제 남매들처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제이든의 가족은 특별한 일 없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냈는데요. 그런데 2002년 제이드와 탐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7년 만에 이혼을 해서 굉장히 짧게 결혼 생활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신기한 게 이혼을 한 후에도 서로 근처에 살면서 사이좋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어린 제이드는 엄마 제니랑도 잘 지냈고요. 친아빠 스티브랑도 자주 밥도 먹고 또 잘 지냈어요. 제이드는 새아빠였던 탐도 계속 아빠라고 불렀고요. 탐도 제니를 한결같이 이뻐했습니다. 제이드는 말도 잘 듣는 착한 딸이었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합니다. 제이드는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스티브의 건축회사에서 실습도 했어요. 제이드는 매사에 열심이었고요. 자존감도 높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제이드는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부모님과 탐을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더 돈독하게 사이를 이어나갑니다. 제이드가 성인이 되고 나서 탐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탐은 평소 불면증이 심해서 수면제를 과다 섭취하고 있었고요. 알코올 중독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이드는 그런 탐을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탐네 집에 가서 병원도 같이 다니고 집도 정돈해주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이드는 내가 탐을 가까이에서 더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탐내 바로 옆집으로 이사까지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게 친자식이어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제이드는 탐을 진짜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탐은 실제로 제이드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했고요. 제이드의 도움으로 차차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는 탐은 비영리 나비 농장을 오픈합니다. 이 다른 사람과 같이 공동 창업이긴 했지만 탐은 나비 농장을 열고 이 전보다 훨씬 더 활력을 되찾았대요. 그렇게 제이드와 제이드의 부모님 탐까지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이 악몽으로 바뀝니다. 새해 아침 일찍 솔라나비치 경찰서로 아담 시플리악이라는 한 남성이 들어오는데요. 이 남자는 제이드의 친구였어요. 아담이 말하기를
어제 2020년 12월 31일 날 연말이라 제가 유난히 바빴는데요. 점심 12시쯤 제이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탐내 집인데 탐을 2층으로 올라가게 도와줘야 되는데 나 혼자 옮기기에는 너무 힘이 딸리니까 네가 와서 좀 부축하는 것 좀 도와줘라 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미안한데 못 갈 것 같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밤 7시쯤 제이드한테 너무 미안해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간다고 말하지 않고 탐네 집으로 갔어요. 근데 탐의 시체가 차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라고 경찰에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은 바로 탐내 집으로 출동해요. 경찰이 탐내 집에 가보니 실제 주차되어 있는 차는 있었는데요. 그 차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차 안은 깨끗해 보였어요. 탐내 현관문을 두드리는데 똑똑 경찰입니다 라고 했는데 안에서는 아무도 없었는지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 옆에 유리창이 있었는데요. 이 창으로 들여다보니 실제로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요. 집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지 않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뭐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라면서 경찰은 다시 경찰차로 돌아가다가 집 앞 진입로에 유난히 쓰레기가 많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쓰레기 상자 판때기 아래 사람의 머리통 같은 게 보였대요.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까 탐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이 머리 쪽에 피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온 게 바닥이랑 탐의 몸 여기저기 굳어 있었어요. 피가 굳은 정도랑 탐의 시체 사후 경직도로 봤을 때 죽은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볼 때 탐의 시체 위에 쓰레기를 쌓아둔 거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가려놓으려고 한 걸로 보였고요. 단순한 사고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시체 부검을 맡겼어요. 경찰은 낮에 있었던 아담의 신고로 제이드를 용의자로 염두하고 수사를 합니다. 제이드는 난 절대 탐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탐을 위해서 내가 옆집에서 이사까지 와서 힘들게 10년을 넘게 우리 아빠를 간호하고 돌봤는데 내가 왜 죽입니까? 라면서 범행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침 경찰은 제이드를 탐의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탐과 제이드를 알고 지낸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받았어요. 평소에 제이드가 굉장히 탐에게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집 청소도 해주고 하는 걸 봐왔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다는 게 피가 섞인 가족 사이에도 쉽지 않는 일이니까요. 결국 용의자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제이드는 울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데요. 그렇다면 탐은 어떻게 죽게 된 걸까요? 탐은 사망하기 딱 일주일 전에 낙상 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입원 기간 동안에 당연히 제이드가 탐을 돌봤고요.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부터 약값이나 병원비까지도 다 제이드가 부담했습니다. 퇴원해서 탐이 집에 돌아왔을 때 편하게 쉬게 해주려고 집도 청소해뒀어요. 근데 하루는 제이드가 탐이 퇴원하면 집에서 재택근무하기 편하라고 탐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책상을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 있던 마우스를 건드려서 떨어뜨리는데요. 그때 전원이 꺼져 있지 않았던 노트북 화면이 켜집니다. 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오래 가만히 두면 대기 화면이라고 하잖아요. 이 화면이 켜지면서 바탕화면이 보여졌는데요. 바탕화면에는 한 여성의 가슴이 다 노출된 채로 벌거벗은 사진이 있었어요. 제이드는 처음에 그 사진을 봤는데 몸이 굳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그 나체 사진은 제이드 본인의 벌거벗은 사진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나체 사진은 제이드가 몇 년 전에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한테만 보냈던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전 남친한테만 보냈던 그 사진이 어떻게 탐의 컴퓨터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필 그 사진이 왜 탐의 바탕화면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을까요? 제이드는 탐의 컴퓨터를 더 살펴보는데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제이드의 나체 사진이 몇백 장이 더 발견이 됐고요. 탐은 제이드의 나체를 신체 부위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분류를 해놨던 거예요. 사진들 중에서는 10년도 넘은 사진들도 많았는데요. 제이드가 16살 미성년자였을 때 사진도 있었어요.
이 사진들은 제이드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보냈던 사진들이었는데 그때 사진을 전송했던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진들 중에서는 제이드의 침실이나 욕실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제이드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설명해야 할지 아무런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고요. 탐이 내가 따르고 아끼던 아빠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탐을 믿고 아꼈던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제이드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에 본인이 직접 탐을 처벌하기로 합니다. 제이드는 탐의 퇴원일에 맞춰서 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탐이 이미 10년도 전부터 알코올 중독과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도 탐이 중독 상태인 걸 알고 있었어요. 제이드는 이 점을 사고사로 위장해 탐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미 탐의 상태가 안 좋았고요. 제이드는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너무나도 좋아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이드는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제이드는 체구가 크지 않았고 힘도 세지 않았어요. 반면 탐은 키도 크고 체구도 컸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제이드는 살인을 도와줄 사람을 매수합니다. 근데 이때 그 매수자와 소통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문자가 다 지워져도 포렌식을 하면 복구가 되잖아요. 주고받은 수십 개의 문자에는 살인에 대한 내용이 다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이드는 조력자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 살인을 도와줘야 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요. 재판 때 몇 개 공개된 문자 내용이 있어요. 제이드가 매수자한테 보낸 실제 내용입니다. 내가 탐한테 죽을 만큼 수면제를 먹였어요. 딕시엘랜드에 가면 위스키 한 병 사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탐이 일어났어요. 나 진짜 이런 식으로 탐을 죽이기는 싫은데. 탐이 일어나면 나는 탐의 머리를 후려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나 혼자서 탐을 차까지 옮기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이때 탐을 죽이고 시체를 차까지 옮기는 과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이드가 매수한 조력자는 시체를 같이 옮기자는 문자를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느껴서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제이드는 친구 아담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해요. 탐이 위스키도 너무 많이 마시고 수면제도 많이 먹은 채로 내 차에 누워 있어. 얼른 집으로 옮겨드려야 되는데 나 혼자 탐을 부축하기에 너무 힘들다. 너가 와서 탐을 좀 부축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담은 그때 일을 하느라 못 갔고요. 저녁 7시경에 제이드한테 말하지 않고 탐의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제이드의 차 안에 탐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제이드가 아담을 보더니 막 울면서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탐의 컴퓨터에 내 나체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더라. 그래서 내가 탐을 죽였어. 라면서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요. 하지만 아담은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혼자 남은 제이드는 낑낑거리면서 탐을 차에서 꺼내서 집 앞 바닥에 놓고요. 사람들이 혹시나 볼까봐 일단 그 위에 쓰레기로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체를 처리할 새로운 공범자를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범자를 찾아서 탐의 시체를 처리하기 전에 제이드는 경찰에 체포됩니다. 제이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승률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10억이 넘는 보석금으로 풀려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제이드의 공식 재판은 2022년 12월 21일에 열렸는데요. 그 전까지 제이드는 몸에 GPS를 항상 달고 있어야 됐고요. 엄마 제니의 집에서 살면서 거기서 7마일 이상 벗어나면 안 됐어요.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밖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12월 21일 마지막 공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이드의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모두 다 정황상 증거일 뿐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요. 특히 제이드가 매수자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보냈던 메시지들 있잖아요. 이 메시지들도 전부 다 문맥에 어긋나고 살인이 아니라 여러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검사는 제이드가 탐한테 엠비엔이라고 하는 졸피뎀, 즉 수면제를 엄청 많이 먹이고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워서 질식사 시켰다고 얘기해요. 실제 시체 부검 때 약물 검사를 했는데 수면제가 다량 검출됐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이 말을 듣고 당연히 약물 검사할 때 수면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미 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탐이 오랜 기간 동안 수면제랑 알코올 중독인 거 알고 있었고, 그거로 병원 치료도 장기간 받고 있지 않았냐. 살인이 아니라 탐 혼자서 술에 취해서 치사량 이상의 약을 먹고 죽은 거다 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검사가 제이드의 차 안에서 발견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빨간색 밧줄, 베갯잎, 수건을 3개로 서로 묶어서 밧줄처럼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게 발견이 됩니다. 또 이것들은 딕시엘랜드라고 하는 마트에서 산 거거든요. 아까 매수자한테 보냈던 문자에 위스키 사오라고 한 마트 있었죠? 바로 거기예요. 그 마트의 영수증도 발견이 돼요. 영수증 날짜는 탑이 죽었던 12월 31일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제이드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거나 감형됐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배심원 제도라고 하죠. 배심원들이 제이드에게 살인죄가 있다고 동의를 해서 결국 제이드는 2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날 재판에 탐의 가족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탐의 남동생 패트릭이 법정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The killer will be 64 in 25 years. The same age Tom was when she killed him. 제이드가 출소하면 탐이 죽었을 때 나이랑 똑같네요. 탐이 죽었을 때 나이가 64살이었고 제이드는 한창 사업을 번창해 나가고 있던 39살이었어요. 유능하고 사려 깊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된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유능한 디자이너였고 미래가 촉망받던 제이드가 이런 일을 벌여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아마 살해하는 대신에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고 따르던 새아빠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그 이상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제가 이전 유튜브 채널에서 다뤘던 사건인데요. 저한테는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서 다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컨텐츠를 올렸더니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신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시점 전지영이었습니다.